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다시 그리는 행복화성 온라인 토론회를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지연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재현 민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신 후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후 5분의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종합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다시 그리는 행복화성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민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재현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상이 변화한 지도 반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의학,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다시 그리는 행복 화성을 주제로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 연계와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사회 연대의식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화성시 공공의 영역 및 사회복지 전문가, 민간을 대표하는 분들이 함께하여 지역복지 전달 체계에 따른 연계와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사회 통합과 연대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토론회에 참여해 준 기조발제의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자장이신 협성대학교 이근원 교수님, 정승호 복지국장님, 김경희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안계본 실무위원장님, 안희만 읍면동 협의체 대표위원장님, 전준희 화성정신보건복지센터장님 분들께 감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후 진행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협성대학교 이근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보장 민관협력을 위한 복지토론회 좌장을 맡은 협성대학교 이근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보장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복지재단의 진석범 대표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화성시에 감사 좀 드립니다. 또 오늘 21회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또 이런 날 뜻깊게 민관 합동 이렇게 토론회가 개최된 걸 또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주로 화성시청에 심의하러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2006년 5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당시에는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요. 그때부터 노인분과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성남시에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아마 그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2020년 1월에 정말 갑자기 등장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많은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렇게 앞에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린 지금 현재 또 생활 방역에서 2.5단계의 방역 단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변화가 일상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PPT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일상의 변화가 점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소비 행태를 봐서도 기존에 이제 대면에서 이루어졌었던 매출액들은 굉장히 많은 감소세, 뭐 면세점부터 해서 테마파크에 이르러서는 뭐 80% 이상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전거나 인터넷 쇼핑이나 뭐 홈쇼핑 이런 쪽의 매출은 반대로 또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언택트 상황에 비대면 관련된 또 사업들은 또 늘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의 변화도 마찬가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줄었고 또 업무는 또 많이 줄었다. 뭐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남도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이거를 달리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현장도 크게 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서비스가 줄고 또 중단된 사례들, 또 감염자 발생으로 인해서 폐쇄를 경험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화성시도 아마 예외가 아닐 텐데요. 화성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8월 27일 현재입니다만 96명에서부터 격리자가 967명 등 또 능동 감시자가 173명 등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화성시 내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 내 한 2천여 곳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서비스가 감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용자분들의 불편함이 또한 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바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중심에 서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47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제한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책은 없겠느냐. 그래서 지자체별로 뭔가 뉴노멀 시대의 대안들을 좀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이 취약계층들의 열악한 상황들을 또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위드 코로나,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저는 아마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저희들이 일상을 함께 간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도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계 GDP가 2020년 마이너스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IMF 조사도 있었고요. 현재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PPT 자료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IMF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 얘기했는데 OECD 평균 전망치는 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우리 사람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코로나19를 21세기 역사의 전환점으로 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 전염병의 그 스페인 독감 이후에 엄청난 이 전염병의 확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현장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변화가 분명히 뚜렷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이제는 조금 비대면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상황들을 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사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뭐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또 구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새로운 방식을 구상해 나가거나 전반적인 전달 체계나 인프라에 대한 대전환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대처 방안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핵심은 바로 민관이 협력해야 되고, 민관이 협력하는 중심에는 바로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민관이 협력해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사회 보장 발전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듯이 4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관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계획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향식 대안을 강구하는 지역사회에 어떤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화성은 7월 8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화성시 사회복지관 종사자들과 읍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화 등의 사회 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사회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사회 보장에 있어서의 전달 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되고 생활 방역 체계로 돌입한 현재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전달 체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분야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노인 데이케어 등의 일상적인 곳에서부터 사회적 돌봄 체계가 사실상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돌봄 체계의 미비에 따라서 돌봄 부담은 결국은 가족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또 우리 노인 돌봄의 현장에 최일선에 나가 있는 활동 지원사나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돌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보호장구조차 지급이 안 되거나 코로나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돌봄 노동자와 또 이용자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의 접근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무방비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장교양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설치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서비스 기준의 틀은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그런 준비들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져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나 언택트 서비스 등이 이미 대면 서비스를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오늘 이 자리를 포함해서 많이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돌봄이나 정서 서비스 등이 이 대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모호하고 방향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전달 체계의 전환을 위한 노력들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런 전달 체계 전환을 위한 사회 서비스 인프라나 운영 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될 상황이고, 민간은 또 AI 기반에서 스마트 복지 분야의 활성화라든지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망 증진이라든지 온라인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또 이 제안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적 이제 돌봄 공백이 생기니까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위한 웰빙 건강 클리닉을 방문 홈 트레이딩을 좀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었는데요. 또 그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문 인력들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또 방역 절차들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책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복지 분야에서의 서비스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장기화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지원 방안들이 좀 적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코로나19는 국내 GDP 성장률도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4%가 줄어들었고요. IMF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주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자살 문제 연구 대가인 토머스 조이너미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진 게 아마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50대 대구 남성이 코로나19로 생활권을 비관하다가 분진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것부터 해서 내년에 자살률이 상당히 급증할 것 같다. 또 비관한 자산 비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투신 소동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관이 함께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고위험군 취약계층을
뭐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읍명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더 저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의 경기도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명의 인건비들을 각 시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경기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읍면동 협의체에서 발굴된 어떤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을 만약에 이게 이제 지역의 문제라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대표협의체에서 논의돼서 문제 해결이 되면 될 것이고요. 이 문제가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복지 거버넌스 체계로 가져 올라와서 바로 저희들 이제 거버넌스에 있는 실무회의에서 그런 논의들을 거쳐서 그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런 전달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또 읍면동 협의체가 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활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수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을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읍면동에는 뭐 우리 새마을 분여회든 아니면 각종 이제 단체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으나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좀 발굴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성시는 약 한 80만의 인구 중에 사회복지 대상자는 전체 주민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확보 생산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지원 체계에서 넘어가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잃어버린 현재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뭐 달라질 겁니다. 아직까지 뭐 백신 등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언제 나올지도 솔직히 기약이 없습니다. 뭐 내년 초라는 분도 있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올 하반기 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결국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대응책을 방안을 강구하는 또 실천에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으로 인해서 또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가 경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이전에도 사스나 메르스나 기타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그래도 좀 발빠르게 그래도 방역이 잘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노멀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동탄 아르딘 복지관에 웨어러블 로봇 사업들을 경기복지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관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결국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가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상향식의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민간 협력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위한 웹개발, 이게 이제 수원시에서 종복, 노복, 장복들이 함께 만들어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의 노력들이 이제는 좀 더 함께 진행된다면 화성이 좀 더 발빠르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조발제를 해주신 진석범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조발제를 통해서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발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귀중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님이십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안계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님이십니다. 안희만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십니다. 예, 토론은 한 분당 7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정승호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성시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오늘 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그리고 토론회 행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포스트 코로나 대비 화성시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제한으로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년도 우리 코로나 관련 우리 화성시의 대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 33만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881억 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면 그 재난생계수당, 그 다음에 유흥시설 영업자 및 종사자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연가구가 한 35만 가구에 총 2,100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지원된 예산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성시 인구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구는 저희가 2010년에 50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84만 3천 명으로 67%가 증가하였고 18세 이하 아동 인구는 19만 2천 명에서 19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7만 4천 명으로 8.8%를 차지하며 지난 10년간 무려 9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37세로 가장 젊은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아동 인구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두 가지 관점에서 화성시의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련 조례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으로 방과 후 학생에 대하여 숙제를 하거나 또한 독서 지도 그리고 실내 체육 활동을 통해서 돌보는 사업으로서 현재 2개소에 한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립 아동 청소년 센터 운영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이하 청소년에게 우리 관내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그 수준별 학습 지도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향후 내년에 5개소를 추가하여 총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사업은 우리가 취약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쌍방향 동영상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원격 미션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33개소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취약계층이 청소년에게 공평한 어떤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그 관련 조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이것도 역시 금년 6월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년에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통합 돌봄 본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7만 4천 명의 어르신을 돌볼 예정으로 여기에는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보건의료 사업은 AI나 IoT 기반으로다가 그 어르신의 바이탈 수집과 그 다음에 상담 정보를 병원 시스템과 연계해서 케어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 사업인데요. 이거는 재가 서비스나 기능 회복 서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마트 가시거나 아니면 관공서 방문할 때 우리 헬퍼가 차량 지원이나 이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사업은 노인 전문 주택 구입이나 아니면은 대수선 아니면 소규모의 그 도배 장판 교체까지 아우르는 그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 지원이었으나 이제 관련자들이 직접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2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고,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2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화성시에. 여기에 간호 인력이 포함된 그 찾아가는 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진석범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약계층이 이 더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민간 협력 사업으로는 희망 더하기 발굴단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7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리장까지 포함된 1,600여 명으로 확대해서 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과정을 그 촘촘하게 발굴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정승호 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경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서 진석범 발제자와 그다음에 우리 정승호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제 발제할 부분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방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조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뉴노멀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 우리 생활의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공간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언어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역할도 많이 바뀌면서 많은 경계가 이렇게 좀 깨졌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비나 문화, 경제, 그리고 공연, 운동, 놀이 등이 모두 새롭게 언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언택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돌봄 지원 대책은 거의 없다 보니 그건 고스란히 기관에서 강구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복지기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정 내 돌봄이 가중화되고 있고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서비스 공백과 고립 생활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가족 내 갈등이 깊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시설 및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함께 또 고민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뉴노멀 국면에서 사회 서비스의 정책 방향은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과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넥스트 노멀을 대비한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히 고안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부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체계의 즉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재난 상황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회 서비스 인프라 및 운영 체계가 재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안전한 돌봄 노동 현장이 환경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의료, 돌봄, 주거, 교육 등 주요 사회 서비스 영역과 취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공공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현재 비대면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이나 생계나 불안 없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제도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겠죠. 이 시기에 사각지대에 속한 위기 아동 청소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복지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코로나 인텍트 시대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관의 참여 방식이나 직원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센터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업무를 소개하며 직원들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실무자별로 직접 교육 강연이나 건강 안내, 활동 등의 동영상을 찍어서 이용자들에게 공유하며 전화 상담, 영상 채팅을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참여자들도 자신이 만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더 주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온라인의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미션, 가족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육과 돌봄이 확대된다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가족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돌봄 사업과 제도의 대상자 통합 돌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병원 시설이 아닌 설동 곳에서 지역사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도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자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보건과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 및 정신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이 하반기에 저희 화성시에 선정되어서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과 정신질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을 살펴보면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우수 지역 병원을 지정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고요. 감염병 환자가 질환 경증에 따라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을 하고 있는 진료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하고 있고요. 생활치료센터 담당 병원과 연계해서 화상 진료를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상시 관리 필요 환자 대상으로는 재택 의료수가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의용
의료 이용 체계 개편과 협력적인 의료 체계 도입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 및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방문 및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강화하고 있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며 응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신건강 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한시 생활 지원 긴급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읍면동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과 긴급돌봄 지원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 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많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해줄 복지 체제는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읍면동에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 부위원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분 실무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안계분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또 저희 시민들의 안녕과 또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늘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조발제 내용 중에서 우선은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접근과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현장 중심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사회복지 현장이 다양하고 고유 영역이 있다 보니 주어진 시간 안에는 포괄적으로나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취약계층의 스마트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중복의 최소화, 그리고 지역과 일상 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듯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노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일수록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일수록 정보와 디지털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신종 감염병 대체 요인의 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삶의 질이 같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4월에 한 장애 당사자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블랙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1차적인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염병의 확산이나 정도를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또 치료 후에 퇴원 환자는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으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변화에 앞서서 우리 화성시도 관내 그 각 복지관에서도 다각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화성시가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또 각 권역별의 환경이나 강점이 달라서 복지, 의료, 그리고 돌봄 체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시민들의 욕구와 상황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역별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비상전환 운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전환 운영을 통해서 2020년 예산과 계획을 재개편하고 있고요. 또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언택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화된 복지 서비스와 사례 관리를 확대시키고 시민 심리 방역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저희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패러다임과 일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성시 복지 현장은 한 걸음이 더 앞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시설 중심 그리고 집단 중심 또 행정 중심의 컨텐츠로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권역별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과 강점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과 그리고 관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소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지역 내 통합 돌봄과도 연결이 돼서 코로나19 이후에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시키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그룹 중심의 대면 서비스와 또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달 체계를 개발하자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또 개별화, 일상 중심의 실천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환경 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의 전수조사를 통한 AI 스피커 지원이라든지 와이파이 개통 그리고 디지털화 된 기계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제공에 급급해서 무조건적인 비대면 서비스와 활동 키트를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특별한 성과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일상의 삶의 질을 지켜내도록 지원해야 될 때고요. 기존의 시설과 집단화를 통해서 시설 중심, 성과 중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효과적이고 질적인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휴관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방어적 태도가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상층의 환경 그리고 정서 부분을 케어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시설을 통한 1:1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의 가정 방문을 통한 위생관리 지원 또는 지역사회 내 밀접한 통합 사례 관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간의 역할과 또 자원 분배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갑작스러운 키트나 후원 물품 제공 때문에 서비스가 중복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영역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또 질적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민감한 대응은 현재 저희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 연구의 변화 또 동기해 주었는데요. 화성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또 실무자 중심의 토론이나 간담회 등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의료, 보건, 복지를 위한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 비전의 3대 핵심 가치가 시민 중심, 지속 가능, 그리고 동반 성장입니다. 여기에는 혁신과 스마트 시티로의 성장이 포함되어 있죠.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에 디지털 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 예산 편성 또 실질적인 현장 실무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작이고요. 또 미래지향적인 융합된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선도적인 복지 현장의 변화와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환경 구축 그리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안계분 실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희만 대표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희만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좀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상황 그리고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됐던 이런 그 사각지대나 취약계층들은 주변의 이웃 간에서 아니면은 뭐 어느 단체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사례들이 모니터링 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좀 뭔가 징후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의 과정들, 위기의 돌봄의 필요성들이 많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저는 이 팔탄면이 제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 지역은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기업체와 농사와 이런 자연불학들과 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저희가 보지 못했던 노숙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해서 방임되고 있다라는 이런 저희한테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올 코로나 이후에 3건 정도 발견을 해가지고 기관과 연계해서 잘 처리를 하긴 하였지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변화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웃 사촌 간에 정말 따뜻한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옆에서 발굴해주고 도와주고 모니터링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우려고 하는 민간과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 그런 위기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서 사실 저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사실 제가 읍면동 협의체 이전에 무한돌봄이라는 그 시스템 내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굴되는 어떤 그 다양한 그 가정들, 다양한 그 취약계층의 사례들은 사실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거나 어느 민간이나 어느 한 계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지역 내에서 아니 또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 계획 내에 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몇 가지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좀 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4배라고 얘기하죠. 특히 생활의 형태, 주거의 형태, 그에 따른 직업의 형태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화성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동부권, 서남부권, 이쪽이 생활의 유형들이 많이 좀 틀리게들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역 내의 어떤 이런 복지 서비스들은 그 일괄적인, 일률적인, 아주 보편적인 이런 복지 형태를 저는 이루고 있다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어떤 위치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분들의 사실 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또 그의 어떤 계층들에 따른 그 요구자들에 대한 그런 욕구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시의 그 많은 기관들이 어떤 주거 밀집 지역, 신도시 지역 그 위주로 다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물론 그곳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도 더 많은 욕구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은 이런 어떤 복지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와 같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그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읍면동의 형편, 각 지역별의 특성에 맞춘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선 다행히도 올해부터 5개 읍면동을 시범으로 해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내년에는 화성시 전역으로다, 전 읍면동으로다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안에 좀 뭔가 좀 정말 마을 그 특성에 맞는, 지역 내 특성에 맞는 복지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의제들이 발굴돼서 실현 가능하게 좀 뭔가 계획들이 좀 만들어지고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큽니다. 그 앞에 사실은 저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들이 더 크기도 하겠죠. 그 뒤에는 또 우리 화성시의회 또 행정에서 이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만 좋고 실제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특히나 지금 화성시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좀 복지 계획을 좀 놓았으면 마을 복지 계획을 좀 같이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 많은데요, 제가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제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그 화성시 지역사회,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 내에서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제공들을 조금 더 저희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이런 것들이 7월 8일 날 사실 우리 기관과의 어떤 그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 자료집으로 다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신 안희만 대표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준희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전준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코로나19가 알려준 교훈,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경기복지단 우리 진석범 대표이사님의 이렇게 시적절한 현실 인식과 통찰을 전달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한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 있는 어떤 지자체보다 발빠른 대처, 그리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도 수많은 공무원들의 밤샘과 긴장,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서, 또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의식 있는 행동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상황들을 대처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역시 이제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코로나19가 핥히고 간 상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재난 상황이 있은 다음에는 이런 국민적인 단합과 영웅적인 구조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재난들을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재난 상황 이후에 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기를 미국의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는 풀링 투게더라고 해서 힘을 합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으로 2년에서 5년인데요. 이런 어떤 재난 상황들의 후유증들이 한 1년 뒤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상황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자살률의 증가가 있었던 곳들이 있었는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가 이제 원전 사고가 있은 다음에 자살률이 잠깐 증가했다가 감소를 합니다. 안정을 찾은 거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사건이 있은 뒤에도 역시 비슷한 현상으로 자살률이 크게 증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인 노력과 정부의 노력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지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는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가 피해가 컸던 지역들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들 중심으로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피해가 큰 사람이나 그 지역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살에 대한 말씀도 하셔서 이제 우리 시의 현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화성시는 1년에 한 150여 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로 사망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살률로 따져보면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 바로 우리 시입니다. 그러나 1년에 150명이나 자살로 사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것은 보통 모든 지역에서 남성의 자살들이 많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여성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택트가 되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그 삶이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들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바로 특히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사회복지 수혜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는 행동은 결국 건강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자체,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코로나19가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는 유럽의 폴리티코라고 하는 잡지에 34명의 석학이 이제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온라인의 시대가 되고 또한 전문가들, 특히나 의료 전문가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혐오와 차별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잘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게 되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중요성도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지만 그 속에서 취약한 가족들은 폭력과 가사 분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강화되는 어떤 기회의 시기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그 시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는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이러한 기회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토론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동서의 격차, 남북의 격차로 인해서 여러한 어떤 그 보완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화성시도 84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만 임대아파트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위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구 이동의 어떤 기착점이 되고 있는 바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김경희 의원께서도 강조한 정신건강 긴급 지원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체계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취약계층의 유입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에서 많은 발표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거버넌스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형식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적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도 역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과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전준희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오늘 5분의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토론의 내용 또는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진석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경기복지재단을 맡고는 있으나 실제 주택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의 사업들을 이제 경기 주택공사가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뭔가 경기도민이라면 그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청년들이나 또 취약계층을 위한 관련된 또 지원들, 또 우리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또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을 잡을 때 서울의 지가와 경기도의 지가가 이제 경기도의 지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준이 서울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이 되기 위한 기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 토론회도 열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에 제안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이 이제 강제력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경기복지재단에 와서 느낀 점이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시군구 31개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따로 놀거든요. 그거를 조금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제 인수위 때부터 노력했던 게 민관의 함께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읍면동 협의체 강화를 위해서 한 명씩의 이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끔 결국은 읍면동의 문제와 시군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문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돼야지 결국은 이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공 따로 또 민간이 생각하는 게 따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지원한다면 좀 더 낫겠고 또 시군구의 그 지자체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의지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참석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탄탄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에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제가 와서 경기복지재단에 이제 복지 거버넌스도 삼진아웃제를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돼야지 논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률을 우리 국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강제력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시군구의 어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들도 있기 때문에 한계는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조발제자 분이나 토론자분들께서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하거나 추가하실 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하거나 보충할 사항 있으시면 예. 네.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경희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그 위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부분을 좀 놓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거의 기존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빈곤층에게 맞춰진 구조라서 위기 가정을 포착하기가 되게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발굴하기가 되게도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요건이 까다롭고 또 집행하는 데 되게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되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면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한다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점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결국은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위기 가정 발굴을 통해서 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안희만 대표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성 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토론 내용에서 지역별 그 좀 균형 있는 어떤 기관의 신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대안을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뭐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각 읍면동에 보면 시에는 화성시 보건소가 있고,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분들 그리고 보건소 기관이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하면 사실은 이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각 읍면동에 두세 개씩, 또 면 단위의 보건지소는 하나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능이 지역 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한 기관에 지금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에 맞춘 어떤 기관에 대한 거점지나 아니면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이런 곳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면 좀 뭔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가능하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만 대표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승호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희만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이제 화성시 지역이 권역별로다가 이 동탄으로 대표되는 이 소위 아파트로다가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남부권이나 이쪽은 이제 농촌 지역이 이렇거든요. 이런 지역 특성이 전혀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가 돼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면서도 현장에서 접목을 잘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4개 권역으로 해서 돌봄 본부를 둔다고 했거든요. 그 4개 권역이 이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우리 여기 동부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탄출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동탄출장소는 옛날 동탄면 지역이고 동부출장소는 이제 태안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좀 이제 도시 지역인데 나머지 지역은 시청에서 전부 이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도 이제 봉담이나 향남 이런 지역처럼 신도시가 택지개발돼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잘 맞질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84만이 되는데 얼른 일반구가 만들어져야 돼요. 구청이 만들어져서 구청에서 그 지역을 좀 커버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과도기 상태라고 보거든요. 출장소의 권한이 사실 또 많지 않아요. 출장소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구가 되면은 그 구청에서 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체계, 행정 조직에 대한 뒷받침이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 공감을 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승호 복지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혹시 더 보충하거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다시 그리는 행복 활성 온라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조발제자, 토론자 및 끝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